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주말 잘 쉬고 계신 거죠? 다음 주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같이 소화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10월 공모주 미리 보기 2탄 정리부터 하고 가실게요. 우선은 변동된 일정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정부터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1일차에 잡혀있던 토모큐브가 5주차로 넘어갔고요. 2주차에는 변동이 없이 셀비움부터 루미르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3주차에는 HNS 하이텍, 시메스, 클로봇, 웨이비스, 하루걸로 하루씩 다닥다닥 잡혀 있고요. 4주차에는 이사가는 것들이 많기를 바랬는데 아직은 단밀과 노머스 두 종목만 빠졌습니다. K뱅크에부터 해서 미트박스 글로벌까지 8종목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동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고 5주차에는 4주차에서 넘어온 더본 코리아를 포함해서 5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본 코리아랑 겹치는 일정이 3개나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으면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3주차 4종목에 더해서요. 4주차는 K뱅크, 성우, 에이럭스까지 이렇게 총 7종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NS 하이텍부터 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회사는 이방성 전도 필름인 ACF를 제조합니다. ACF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전기를 통하도록 만들어진 필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접착제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미세한 입자를 혼합시켜서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연결하고자 하는 부품 사이에 위치시킨 뒤에 압착을 시키면 ACF로 연결된 부품들이 상호 전기가 통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TV 쪽이랑 모바일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은 일본이 계속해서 과점을 해오던 시장이거든요. 우리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분야인데 회사가 ACF 제품을 국산화시킨 이후에 일본 업체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오면서 현재는 국내 1위, 글로벌 3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실적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아요.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영 실적이라고 하긴 하네요. 자,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단 기준으로 퍼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코넥스 이전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래서 상승 여력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 요게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월 4일 기준 코넥스 종가는 26,750원으로 상단인 26,000원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괴리율 2.9% 정도.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답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무려 68.37%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기존 주주 물량이고요.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상단 기준 1,428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에 접근을 하기에는 매우 리스키한 종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서 시메스 살펴볼게요. 3주차에서는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 쪽이거든요. AI 로봇 솔루션 기업입니다. 3차원 로봇 비전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3차원 비전 솔루션이 무엇이냐?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3D 센서와 뇌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능을 로봇에 결부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메스는 국내 최초로 비정형 작업 현장을 자동화시킨 곳입니다. 3D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자체적으로 물체를 스캐닝하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다가가서 AI 기술을 통해 공간을 스스로 인지한 뒤에 최적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작업까지도 알아서 스스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팡, GS리테일, SK텔레콤 이런 업계 탑티어 다수가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실적을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반기에 매출이 매우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분위기고요. 기술성 평가 A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데요. AA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공모가인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 국내 라운테크와 해외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코그넥스의 PER이 무려 84.26배로 너무 높기는 해요. 요거를 포함시킴으로써 평균퍼를 높였고 적용퍼가 45.12배라면 너무 높다,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메스가 코스닥 예심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예상 밸류가 6천억 원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상단 기준 2,749억 원까지 밸류 눈높이는 좀 대폭 낮췄고 결과적으로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주당 취득가액이 24,300원인데 공모가 상단인 24,000원보다 높은 그래서 주관사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어쩌면 공모가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11.5%가 있고요. 이성호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사내이사 두 분이 주식을 내놓습니다. 유통 물량이 34.07%로 조금 있고 유통 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936억 원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요 사이즈를 섹터 매력이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다음 종목도 로봇입니다. 클로봇이라는 회사인데요.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는 크롬스와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크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로봇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를 활용을 하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제조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로봇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은 범용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으로서 정밀한 제조업에까지 적용이 가능한 오차 범위 1cm 수준의 고정밀지도 작성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사업 영역이 서빙, 제조, 물류, 방범, 순찰 등등등으로 다양하고요. 13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 KB, CJ대한통운, HD현대로보틱스, 삼성물산 등등등 다양해요.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롯데로부터는 누적 320억 원의 투자도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시메스와 클로봇 모두 대기업이 눈독을 들일 만큼 기술력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봇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원가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유사업체로 지목을 한 시스콘 로보틱스와 모비어스라는 회사를 보더라도 원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클로봇은 A와 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공모가는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어요. 얘도 근데 가볍지 않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28.50%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744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11억 원의 규모.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서 웨이비스를 보겠습니다. 질화 갈륨, RF,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죠. 네, 무선통신용 반도체 칩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질화 갈륨은 실리콘 대비해서 고속, 고출력, 고효율의 특성을 보유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죠. 특히 회사의 주력 제품은 질화 갈륨 전력 증폭 소자인데요. 모든 무선 신호 체계의 핵심 기능인 전력 증폭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 체계나 안티드론, 이동통신 인프라, 위성 이런 데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회사가 모든 기술을 내재화해서 자립에 성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겠고 또 자체적으로 팹, 생산시설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요. 칩의 설계부터 조립까지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첨단 무기체계 시장에서는 이미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자, 실적을 보면 매출이 빠른 속도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손실 규모는 또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영업 수익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모 구조를 보면 유통 물량은 34.37%나 돼서 좀 많긴 하고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533억 원, 가볍진 않습니다. 근데 2탄에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다 무거워서 웨이비스가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 3개월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접근하기에 좋은 정도? 자, 일정상 시메스의 환불금을 웨이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클로봇에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메스와 클로봇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금을 배분하거나 아니면 클로봇은 가성비 한 주, 두 주 정도 자금 빼놓고 나머지를 시메스, 웨이비스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4주차로 넘어가서 종목 3개 보겠습니다. 드디어 K뱅크예요. LG엔솔 이후에 공모 규모가 최대 수준인 IPO죠. 근데 대여라고 해서 무조건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K뱅크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3대 인터넷 은행에 속합니다. 다양한 수신, 여신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적어뒀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무려 845억 원으로 22년 전체 순이익 이미 넘어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2%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뜨는 상황이기는 해요.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8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출 성장을 통해서 이자 수익과 영업이익을 늘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자 이익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K뱅크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K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고객 예치금을 늘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 그 분위기에 따라 가격 추이에 따라서 예치금의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그리고 K뱅크가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을 은행의 예수금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펀뱅킹 수수료 수익이라는 걸 올리고 있거든요. 펀뱅킹 수수료는 무엇이냐? 가상자산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이 K뱅크의 실명 확인 계좌와 업비트 계좌 간의 원화 입출금을 발생시킬 때 그때 수취하게 되는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업비트 예치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면 펀뱅킹 수수료의 수익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K뱅크가 업비트 고객 예치금을 은행 예수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0.1%의 이자를 지급을 했다면 7월부터는 2.1%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산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해요.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죠. 그러면서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나 카카오뱅크 대비해서는 플랫폼의 활성화도가 좀 낮다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1,500만 명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K뱅크는 약 400만 명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서 상장했던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가 추이나 낮은 PBR 밸류가 K뱅크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걸리는 게 조금 많기 때문에 K뱅크는요, 수익률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공모 규모가 좀 크니까 많이 받는 쪽으로, 물량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공모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짚을 건데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카카오뱅크는 평균 PBR 7.3배를 적용했던 반면에 K뱅크는 평균 PBR 2.56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정도면은 공모가 산출을 적정하게 잘한 거 아니냐, 욕심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단순히 7.3배, 2.56배 이렇게 수치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당시에는 상장한 인터넷 은행이 없어서 국내에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카카오뱅크라는 비교 대상이 확실히 있잖아요. 카카오뱅크의 PBR은 10월 4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61배, 매우 낮습니다. K뱅크는 상단 기준 PBR이 2.56배로 계산이 되고요. 그럼 과연 K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PBR을 받기에 마땅하냐는 거죠. 물론 카카오뱅크는 오너 리스크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주가가 더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도 주가 추이는 이미 나빴다라는 거,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밸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한국의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로서 평가받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K뱅크의 밸류가 딱히 매력적이거나 낮은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 50%가 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에 탈출을 하게 되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37.32%로 조금 많고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1조 8,661억 원. 네,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은 5조 원으로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지금 덩치가 유통가능 금액 1,000억 원대 정도만 돼도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K뱅크도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접근을 하자. 물량으로 승부를 보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으로 성우 보겠습니다. 2차전지 안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톱캡 어셈블리라는 건데요. 원통형 2차전지 상단에 부착돼서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LG엔솔로 납품돼서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2차전지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품들의 중요성 부각이 되긴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캐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올해는 매출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24년 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소마가 엄청 반기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봐도 테이펙스를 제외하고 신흥 SEC나 이닉스에 비해서는 PER이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매력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얘도 또 무거워요.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 1,007억 원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일정상으로는 K뱅크와 붙어 있으니까요. 기대 수익을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 종목 에이럭스입니다. 드론 및 로봇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래요. 교육용 로봇과 드론을 제조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로봇은 아이들이 상상한 대로 로봇을 조립하고 코딩까지 해서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현재 전국 2,5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려서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회사는 이런 아이들이 코딩을 좀 쉽게 접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7월부터는 경량 드론 시장에 진입을 해서 24년 상반기에 벌써 누적 판매량 11만 대를 넘겼다고 해요.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교육용 경량 드론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해당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제품 구매 주기가 짧아서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체 개발부터 생산까지도 가능하다는 강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년에 드론 시장에 진입했고 북미 쪽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단터 42.55배로 로보스타보다는 훨씬 낮고 V1텍과는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산업용 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로보스타와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V1텍도 2차전지 검사기 실적 쪽이 많기 때문에 좀 비교 기업의 유사성이 떨어집니다.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공모 구조를 보면 유통물량 34.97%, 유통가능 금액 625억 원, 시가총액은 1,787억 원으로 그냥 저냥 애매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사이즈 매력 있는 것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7종목을 한 번에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리하던 표에다가 일정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평가, 공모가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추가해 뒀으니까요. 보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업종 매력은 시메스, 클로봇, 웨이비스 정도가 있고 실적은 HNS 하이텍이 좋고 에이럭스도 괜찮기는 했고요. K뱅크도 24년만 놓고 보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메스는 적자긴 한데 기술성 평가 등급이 AA 등급을 받은 게 있어서 색을 칠해뒀고요. 공모가는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시메스는 주관사의 투자 단가보다 공모가가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해서 수치보다는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청구는 웨이비스만 3개월이 부여가 된 상태고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 강점 있는 종목 딱히 없기 때문에 따로 색을 칠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얘들은 사이즈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렵죠. 어려운 만큼 잘 따져보고 같이 청약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스펙 11호는
K뱅크 성우 요거하고 맞물려 있는 일정이라서 환불금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례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모 규모는 90억 원으로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자,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K뱅크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수요 예측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들은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마지막 3탄은 둘째 주 일요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음 단디 먹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